1회 이상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다. 끝났죠? 네, 끝났습니다. 네, 저는 예상을 가신 겁니다. 네. 자,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두 번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낙천적인 사람은 사업 실패, 개인 실패, 선거에서의 낙선과 같은 내 인생의 큰 좌절을 만났을 때 그 사실 가지고 일주일 이상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끝났어요. 세 번째 제일 무서우실 거예요. 세 번째, 낙천적인 사람은 시험 전날 조금도 불안하지 않습니다. 지금 다들 이런 생각하실 겁니다. 야, 그런 인간이 어딨어 세상에. 말이 돼? 너 지금 장난하는 거지? 이 세 가지에 다 손들 수 있는 사람이 국민의 40%를 넘기는 나라들이 엄연히 존재해요. 그리고 그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아프리카의 나이지. 정상적으로. 그리고 아프리카의 대부분의 국가는 이렇게 세 가지에 다 손들 수 있는 사람이 국민의 3분의 1을 넘깁니다. 그래서 아프리카는 우리 눈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수많은 학자들이 아프리카 사람들 게으르다고 합니다. 그럼 제가 속으로 웃어요. 그건 네 눈으로 봐서 그래. 심지어 외교부에서 공간공부 마친 분들도 그러시죠. 걔네들 게으른 애들이야. 그럼 제가 또 속으로 그러죠. 그건 당신 눈으로 봐서 그래. 낙천성이라는 조금도 없는 우리 눈으로 아프리카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의 낙천성이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게으른 행동만 보이는 겁니다. 그것도 우리의 해석이 보이죠. 그 사람들은 낙천적인 겁니다. 적게 가지고 쉽게 행복해지는 것뿐이에요. 이 사람들의 낙천성은 가르쳐본 제가 이제 드디어 완전히 몸으로 압니다. 아프리카 유학생들을 저도 많이 가르쳐봤습니다. 우리나라 대학에 아프리카 유학생들이 많이 와 있습니다. 한 4, 5년 전부터. 저 진짜 놀랍죠. 애들 너무 착해요. 근데 문제는 긴장을 시키는 방법이거든요. 지네 나라에서는 정규일등에서 왔다고 그러거든. 이 친구들이 시험 전날 보이는 행동은 우리나라 학생들이 시험 끝난 날 보이는 행동입니다. 왜? 이 낙천성이 몸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보세요. 아까 세 번째 기준, 제일 무서운 기준 만족하지 않습니까? 시험 끝날 조금도 불안하지 않아. 하지만 우리는 그들이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게으름이라고 해석이 되는 겁니다. 아니죠. 낙천적인 겁니다. 적게 가지고 쉽게 행복해지는 거죠. 뇌가 그렇게 생겼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뇌는 뭡니까? 많이 가져야 행복해야 되죠. 그만큼의 그 사람들의 행복을 누리려면 우리는 4배, 5배를 더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가 더 긴 것도 아닌데 4배, 5배 더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너무너무 힘들겠죠. 그래서 한국 사람은 전 세계에서 제일 부지런한 인간이 된 겁니다. 국민의 낙천성의 순위를 매기면 정확하게 역순으로 그 나라 국민들의 근면 성실도가 나오고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낙천적이지 못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부지런한 사람들이 됩니다. 이게 1대1이 내린 결론입니다. 우리끼리라서 잘 몰랐던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제일 부지런합니다. 에이, 야, 중국도 있고 일본도 있잖아. 일할 때는 그나마 비슷한데요. 놀 때는 압도적으로 한국 사람들이 부지런합니다. 게임도 안 돼요. 네. 전 세계에서 놀이동산에서 엄마가 자녀를 이렇게 혼내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너 그거밖에 못 놀겠냐? 똑바로 놀아. 잘 놀 건 사줬어. 너 지금. 이거 얘기예요. 유럽에 가면 중국 사람, 일본 사람들과 확연한 차이가 납니다. 한국 사람들의 부지런함. 얼마 전에도 베이징 심리학자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야, 네 한국 사람들 우리 유럽에 놀러 오면 복장만 관광객이에요. 행동은 근로자예요. 아니 남의 나라에 놀러 온 너희들은 왜 도대체 새벽 4시만에 일어나? 다른 나라는 그렇게 안 일어나냐? 다 9시에 일어나거든. 심지어 놀러 온 인간들이 자기네 나라에서 일할 때보다도 먼저 일어나는 인간들이 어딨냐?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놀러 갈 때 일단 전의를 불태워요. 아주 죽도록 놀라고 잡았어요. 죽도록 놀다는 무슨 얘기지? 말도 안 되잖아요. 옆에서 그 얘기를 듣고 있던 덴마크 심리학자는 저한테 더 놀라운 자료를 보여주더군요. 이 친구는 저한테 자료를 아예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걸 보여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럽의 렌트카 업체 직원들은 동양인으로 보이는 관광객이 일주일 동안 렌트카를 빌려서 일주일 후에 다 쓰고 간다고 하면 운전한 키로수만 보고도 한국 사람들이 규정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드웨어적으로, 몸적으로, 유전적으로 한국 사람은 전 세계에서 제일 좋은 거리로 그 다음에 제일 열심히 살고 그리고 낙천성은 없어요. 이게 한국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건 유인물에도 나왔지만 김정은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못 바뀌어요.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문화를 좀 이해해 볼 필요가 있죠. 갑자기 뒤로 훅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 쭉 이런 내용들을 말씀드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언어의 약간 특징이 하나 있어요. 제일 좋은 머리로 제일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제일 낙천적이지 못한데 게다가 한국이라는 곳의 위치가 아주 특이했죠. 전 세계에서 가장 지리적으로 지옥인 나라가 일본입니다. 일본 가게 150년 된 가게는 150년 된 가게 간판만 가게지 최소한 3번 정도 새로 지은 가게들이죠. 왜? 최소한 3, 40년이나 4, 50년보다 지진 나서 부러지거든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 중에 가게 오래된 가게들 있잖아요. 오래된 식당, 오래 살아남은 식당의 특징이 지진이 일어나서 채소나 음식 재료가 비싸졌을 때도 가격을 그대로 유지한 가게들만 신의를 계속 지켜서 지금까지 살아남은 겁니다. 일본 가게의 장수비결이 압도적 1등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바꿔 얘기하자면 얼마나 지진이 많냐는 거죠. 저도 일본에 갈 때마다 지진이 가끔 경험이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 나올 거야. 내가 다시 옵니다. 네. 가끔 재밌는 거 많아요. 근데 그래서 지리적으로는 일본이 지옥인 나라죠. 근데 일본 친구들이 저한테 그래요. 지정학적으로는 니들이 지옥이야. 워낙에 우리나라가 아래 위로 터진 데가 많잖아요. 그래서 워낙에 호란, 외란 이런 걸 많이 겪으니까 사실은 지정학적으로는 니들이 더 힘들어. 사실 예전엔 아주 재래식 전쟁을 할 때는 진짜 그랬죠. 지금은 오히려 훨씬 더 좋은 지정학적 위치가 됐지. 근데 그렇게 거치면서 좋은 머리로 열심히 사는데도 낙천적으로 떨어진 사람들이 외부에서의 수많은 침입을 받다 보니까 아주 독특한 문화가 생기게 된 겁니다. 그게 한국어의 우리 말에 그대로 남아있어요. 나와 우리라고 하는 1인칭 대명사가 2개가 있습니다. 나와 우리. 단수고 복수죠. 단수고 복수인데 참 재밌는 건 전 세계에서 2번째인 1인칭 복수 대명사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많이 쓰는 나라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 심리학자들이 한국어를 연구하면서 제일 싸는 현상이에요. 전 세계에서 우리 와이프라고 하는 이 미친 표현을 우리나라 남자들이 써요. 이거 미친 표현이에요. 우리 와이프, 이걸 영어로 바꾸면 our 와이프입니다. 정말 황당한 표현이죠. 근데 더 웃긴 건 그분도 저를 우리 남편이라고 해요. 무슨 전 세계에서 배우자나 연인을 공유하는 엽기적인 문화가 된 것도 아닌데 한국 사람들이 우리라고 하는 말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몇 가지만 예를 들어볼까요? 혼자 사는 사람이 자기 집에 놀러 오라고 그럴 때 뭐라고 그러나요? 우리 집에 놀러 오라고. 무남동녀 외동딸인데도 자기 아빠를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우리 아빠라고 그래야 돼요. 이거 한국어 능력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무남동녀 외동딸은 자기 아빠 뭐라고 불러야 되냐? 내 아빠가 정답이죠. 외국인들은 오히려 맞춰요. 한국 사람들은 그런데 내 아빠라니 버리장머리 없이 우리 아빠입니다. 영어, 불어, 도어 같은 서양 언어는 당연하고요. 아시아 언어들도 대부분 내가 다니는 학교를 마이스쿨이라고 합니다. 내가 다니는 회사 마이컴퍼니, 내가 사는 나라 다 마이컨트리죠. 이 자리에 계신 단 한 분이라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단 한 번이라도 우리말로 마이컨트리 해보신 적 있으신지 꼭 한 번 해보십시오. 가까운 친구분들이나 아니면 동료분들과 함께 저녁 때 뭐 맥주든 커피든 한잔 하시면서 TV에서 뉴스 나올 때 이런 사건 얘기해 주십시오. 야, 요즘 내 나라가 왜 이렇게 시끄럽냐? 친구분들이 대부분 이러실 거예요. 네가 이 나라 샀냐? 야, 얘들아, 너 지금 나랑 팔아먹으려고 여전했어. 더 웃긴 건 내 거랑 가까워질수록 내 거라고 그러면 더 뭐라 그래요? 또 우리나라는. 이제 막 들어온 신입사원은 회사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는데 그럼 내 회사 이러면 아유 왠지 그냥 기특하고요. 그냥 지나가면서 과장님이 이러면 나온 주인식 있어 이 친구 뭐 좋아하고. 근데 부장님이 내 회사 이러면 검은 음모가 된 거예요. 부장님이 내 회사 이러면 제일 싫어요. 그래서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은행들이 있어요. 우리 은행이라고. 이게 전
세계에서 가장 우리라고 하는 아주 이 복합적인 자가 나를 대체하는 자, 이런 문화를 관계주의 문화라고 합니다. 관계주의. 일본은 집단주의고요. 우리나라는 관계주의. 이게 밝혀지는 순간, 이거에 대한 인식이 되는 순간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이제 거의 다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왜 리더십, 소통, 커뮤니케이션 이런 데서 아무리 공부를 해도 잘 안 되는지가 그제서야 이유가 보이죠.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리더십이나 소통과 커뮤니케이션, 조직 이런 데 관련된 책들은 집단주의 문화인 일본의 조직관리 이론과 개인주의 문화에서 발견된 동기부여 이론이 두 개가 하나씩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관계주의인 우리나라에서는 절반 가까이 아예 해당 사항도 없어요. 그런 관계주의를 전혀 연구하지 않았던 우리나라의 모든 학자들은 그저 일본 거 베끼고 미국이나 서양 거 베껴서 써놓고 안 맞는 얘기만 하고, 그리고 수많은 실제 현상에서 기업에서 조직에서 무언가를 하셔야 되는 분들을 혼란에 빠뜨려주겠죠. 그분들을 싹 다 싸잡아서 죄송합니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릴 수 있는 위치는 아니라서 그저 관계주의의 독특한 특징을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본은 집단주의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나와 우리, 와타시와 와타시다치 구분이 명확해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계속 우리로 가지 않습니다. 집단주의는 뭐냐면요, 내가 속한 집단이 곧 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소니 다니는데 소니가 된 거 나예요. 그래서 일본 직장인들은 소니 망하면 자살을 그렇게 많이 합니다. 자기가 다니던 기업이나.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때 자기네 나라가 전쟁에 지니까 자아가 무너진 거예요. 그거 애국심으로 자살했다? 저희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냥 자아가 무너진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본인들의 눈으로 보면 애국심도 없고 애사심도 없는 인간들이죠. 나라가 망했는데도, 회사가 망했는데도 아무도 자살하지 않으니까. 아니죠. 우리는 거기에 있는 자보다 우리라고 하는 자가 더 중요해요. 나라가 망했어도 내 주위에 있는 관계가 살아남아 있거든요. 내 가족, 내 친구들, 나를 믿어주는 동료들이 있는데 내가 아직도 버텨야 되죠. 우리나라에서는 그 사람들이 나를 버는데 자살이 일어나죠. 그래서 자살의 이유도 다릅니다. 우리나라에서. 일본도. 그런데 어쨌든 집단주의와 관계주의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차이가 있죠. 집단주의는 그래서 자아가 단순해요. 내가 소니를 사랑하면 소니가 나죠. 하지만 이 우리는 매일매일 바뀝니다. 하루에도 5번씩 바뀌어요. 오늘 이 107차 포럼에 오신 우리 얼마 안 남은 우리예요. 헤어지는 우리입니다. 좀 이따가. 그리고 오늘 저녁에 동창회 가시면 4시간짜리 우리고요. 주말에 가족, 친척분들 만나시면 8시간에서 1박 2일짜리 우리입니다. 1년에 대략 500개에서 1000개 우리를 만나시죠. 근데 이 우리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나예요. 우리는 이게 내가 아니라 우리가 나를 본답니다. 난 누구의 선배고 누구의 후배고. 그래서 아까 저도 앉자마자 첫 테이블에서 저의 10년도 더 넘는 대선배님을 만났습니다. 그럼 제가 갑자기 선배님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이제 제가 머리를 좋아하게 되죠. 그러니까 누가 보면 옆에서 아, 제가 참 예의 바른 애구나, 이런 성격으로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만약에 오늘 나가서 이따 오후에 있는 제 10년 후배들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때도 제가 예의 바르게 행동할까요? 그때 저는 아마 이럴 겁니다. 꿀어 이 자식들아. 갑자기 무례해야 된다는 거죠. 서양 사람의 관점으로 보자면 다중인격에 해당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 중에 내가 뭔지에 의해서 그게 내가 결정된다. 굉장히 성격이 달라지죠. 이 관계주의에서는 그래서 이 모든 자아를 다 열거를 해야 자기소개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특이한 자기소개서를 쓰는 나라가 되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90대 어르신부터 10대 초반 아이들까지 세대 차이도 없습니다. 모든 한 세대에서 자기소개서에서 절대 자기소개 안 합니다. 자기 관계를 소개하죠. 저는 해놓고 어르신부터 애들까지 똑같죠. 엄격하신 아버지와 죄송하신 어머니 사이에서 삼남이녀 중 셋째를 태어나고, 초등학교 때 뭐, 중학교 때 뭐, 고등학교 단장 2번, 뭐 대학교 동아리, 공고회, 지역 뭐 이런 우리를 한 50대쯤 얘기해요.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자기소개서죠. 집단주의인 일본과 개인주의인 미국의 자기소개서는 조금 더 차이가 없습니다. 왜? 어쨌든 해야 되는 일은 자기소개니까요. 일본 사람들 자기소개서 바로 자기 얘기 시작합니다. 저는 32세에 활발한 성격에 스포츠를 좋아하고 수학에 관심이 많고 컴퓨터 프로그래밍에 아주 능숙한 낙가무라라고 합니다. 바로 첫 문단이 이거예요.
이런 나카무라가 우리나라 회사에 입사 지원서를 내면 자기소개서를 또 첨부시켜서 우리나라의 인사 담당자분이 쭉 보면서 일단 혀를 끌끌 찹니다. 아, 이 자식 봐라 이거 나카무라. 옆에 사람이 불러요. 야, 바꿔 잘 불러라. 왜? 이 나카무라라는 자식 좀 봐봐. 이 자식 자기소개서 지적인 놈이야. 개발을 시켜. 이 자식 자기소개서에서 순 자기 얘기만 하고 있어. 되게 재밌죠? 우리나라 사람들의 자기소개서는 전부 다 외국 나가서 이 사람 먼저 자기소개하는 걸까? 이런 얘기예요. 관계주의예요. 그런데 이 관계주의 문화는 말씀드렸다시피 놀랍게도 우리나라에서 세대 차이가 없습니다. 유일한 공통코드예요. 그래서 관계주의적 성향을 보는 실험이나 질문을 하면 90대 어르신부터 10대 초반 아이들까지 완벽하게 한국 사람들이 동질적으로 가고요. 그리고 외국인들과 차별적으로 갑니다. 그들과는 다르고 우리끼리 똑같은 얘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이해하셔야만 우리가 무엇을 지금까지 잘못했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가 보이더라는 거죠. 이 수많은 베이비 부머 세대, X세대, 밀레니얼 세대, 심지어 올려온 90년생까지 우리 중에 무엇이 다른가를 이해하시는 게 아니라 무엇이 공통적인가를 이해하셔야 돼요. 이 두 가지 현상은 이제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서만 관찰되는 신기한 현상이에요. 왜? 관계주의를 강력하게 가지고 있는 관계주의의 화신의 나라가 한국이거든요. 이 두 가지 나중에 다른 세대에게 해보셔도 똑같이 나옵니다. 첫 번째 현상부터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원숭이, 곰, 바나나가 있습니다. 위에 원숭이가 있고요. 밑에 곰과 바나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둘 밑에 있는 곰과 바나나 둘 중에 하나를 위에 있는 원숭이랑 묶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첫 번째 방법은 곰과 원숭이를 묶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원숭이와 바나나를 묶는다. 어떻게 묶으시겠습니까? 벌써 땡기는 거 확 나오시죠? 네, 우리나라에서는 세대 불문 모든 세대에서 압도적입니다. 95% 이상 원숭이와 바나나를 묶습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장면 앞에 거의 대부분의 외국인들은 기절합니다. 야, 한국 사람 미친 거 아니야? 야, 심지어 화내는 인간들도 있어요. 야, 진짜 원래 한국 사람들 다 집단적으로 이상한 거 아니야? 야, 원숭이 동물, 곰 동물, 바나나 식물. 어떻게 동물과 식물을 먹고 한국 사람들 그걸 저구나. 야, 한국 사람들 공부 그렇게 많이 한다면서 생물 안 배워? 생물학적 지식과 아무 상관없어요. 제가 생명과학회에서 한 생물학 박사 100분이 넘는 곳에서 강연을 드릴 때 물어보세요 했더니 이분들이 아름다운 장면을 저한테 보여주시더라고요. 만장일치로 원숭이와 바나나를 묶으셨습니다. 생물학 박사 130분. 왜 우리나라만 이렇게 묶는지 아십니까? 이제 심지어 일본이랑 중국도 이 현상을 전혀 안 보이는, 거의 안 보이게 됐는데 왜 우리나라만 이렇게 묶느냐? 원숭이와 바나나는 모종의 관계가 있어요. 우리는 그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네. 원숭이가 옆에 있고 바나나가 옆에 있으면 원숭이와 바나나의 시각적 장면이 보이는 게 아니라 이미 먹고 있는 관계가 보이는 거예요. 아니면 군침돌 느끼는 관계가 보이고. 그래서 두 번째 이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시면 우리가 그런 사람이구나. 이 신기한 현상도 우리한테는 조금도 신기한 게 아니었는데 그들의 눈에 신기했던 거예요. 어떻게 저럴 때 똑똑이지 쟤네들은? 장기, 바둑, 오목 뭐라도 다 보신 분들은 이 신비한 경험을 지금까지 당연스럽게 경험하고 살아오셨던 겁니다. 장기들, 바둑이들, 오목이들 보신 분들, 자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묘수, 절묘한 수, 신의 한 수 언제 주로 생각이 나시는가요? 훈수들 때. 훈수들 때. 우리나라 사람들